한 신문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를 비교를 이렇게 했는데 한 달 전에는 부동층이 26%였고 지금은 12%다. 그래서 부동층, 무당층 이게 26에서 12로 쭉 줄어들었다. 14%포인트가 어디론가 마음을 결정했다. 그리고 한국갤럽 중심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13%포인트가 툭 뛰었는데 국민의힘은 겨우 2%포인트 찔끔 올랐다. 뭐 이런 분석을 했더군요.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이 신문의 분석은 부동층에서 이탈한 14%중 상당수가 김문수 쪽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이준석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추정입니다. 수치로 정확하게 이렇게 뭐가 분석이 확실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추정컨대.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한덕수, 한동훈 이 세 사람의 지지율을 확실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을 승리했을 당시의 슬로건이었던 경제민주화 이 5글자처럼 또는 창조경제 이 4글자처럼 킬러 콘텐츠가 없다. 킬러 콘텐츠. 김문수 3글자를 입에 올리면 지나가는 중학생도 나 텔레비에서 들었어. 엄마 아빠가 밥 먹다 하는 얘기 들었어. 김문수는 이거라며? 라고 하는 그 4글자, 5글자 그게 안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킬러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뭐 공약집에 400개 공약, 500개 공약 이런 것이 아니고요. 박근혜 때처럼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4글자, 경제민주화 5글자. 김문수는 뭐냐 지금. 그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누차 얘기를 해오는데 캠프를 제가 이렇게 보거나 분석을 해보면요. 캠프 안에는 이른바 모든 사안을 잘 아시는 박사급 학자님들이 계세요. 제가 뭐 교수님들을 폄하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만 교수님들은 응당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셔야 되고 또 학자적인 입장에서 그 디테일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재원 마련 이런 것들도 깨알처럼 해놔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자료들을 다 보고받고 수합한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닌 말로 지나가는 강아지도 뒤돌아볼 만큼 화끈하고 귀에 와서 팍팍 꽂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그냥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그 4글자를 결단을 내려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후보. 그래서 후보인 겁니다. 후보는 학자가 아닙니다. 후보는 교수가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복잡하게 숫자가 온통 나열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가장 가려운 그곳을 찾아내어서 긁어줄 줄 아는 그 능력, 그 결단, 그 용기. 그걸 보고 유권자와 국민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런 페이퍼에서는 킬러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김문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김문수 뭐가 떠오르죠? 잠시 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문수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말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도중 하차를 한 한덕수 전 총리는 그 1호 공약이 바로 개헌이었습니다. 네 글자. 바로 개헌. 만약 대통령이 당선되면 숨도 쉬지 않고 바로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서 바로 국회하고 상의를 해서 시작을 하겠다. 바로 개헌. 1년 뒤 개헌, 뭐 6개월 뒤 개헌, 뭐 이게 아니고 대통령 취임식 끝나자마자 개헌 특별위원회 보고받고 개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하고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다. 바로 개헌. 이 네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짧은 선거 캠페인을 하다가 도중에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 뿐 사실은 지금 만약 한덕수 후보가 지금까지도 대선 후보였다면 어쩌면 한덕수 하면은 바로 개헌 이게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죠. 김문수 후보가 지금 필요한 것이 그것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동대문에 서울 동대문에 있는 메가박스에 가서 이제 여기에 이영돈 PD 여기에 전한길 강사 앉혀놓고 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쪽으로서는 좀 답답한 그런 이벤트였다. 그래서 윤석열 리스크 6글자 이른바 윤석열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구체적으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에게나 물어볼 수 있는 변수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극적인 반전, 무엇을 통한? 단일화를 통한.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생각하기에도 단일화를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는 논리적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일부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가령 여론조사 공정 뭐 여론평판연구소 같은 데서 여론조사 한 걸 보면은 김문수와 이준석이 합하면 그래서 산술적인 결과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기만 한다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결과가 드디어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갤럽, 리얼미터, 뭐 전국 지표조사 여기에서는 아직 아닙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끼리도 물론 이럴 때일수록 괜히 그 저희 시청자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는 조선일보에 있는 유튜브 채널이니까 우리가 뭘 과장해서 보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내부 점검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너무 또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쪽에 좀 비관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힘을 줘서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투표장에 아예 안 가고 나는 6월 3일 날 북한산에 갈 테야. 나는 6월 3일 날 일본에 가기로 이미 친구들하고 약속해놨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반전 드라마가 가능한 영역 속에 있느냐. 반전 드라마의 불씨마저 이미 다 꺼졌느냐.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막 반전 드라마의 불씨를 막 불어가지고 막 이미 꺼졌는데 다시 다른데 불쏘시개 막 집어와가지고 여기다 불 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 소개해 드렸다시피 데이터로 여론조사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석간신문에도 일면 토부를 쓰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자릿수로 줄었다. 이게 2, 3일 지나면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졌다.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겁니다. 추세라는 것이요. 우리가 선거를 겪어보고 선거 보도를 누차 반복하다 보면은 추세라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 그 방향으로 쭉 갈 때가 많습니다. 그걸 뒤집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탄탄하게 뭐 5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구축하는데도 힘들고 애썼겠지만 그것이 역전당하는 추세의 그 발동기가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걸 멈추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과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일 밤에 사회부문 TV토론이 있지만 지난 경제부문 TV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아마 정치적 현안에 관한 얘기가 뜨겁게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제가 됐든 사회가 됐든 그것이 정치적 현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 제목 좀 보여주십시오. 저희 제작진 제가 이렇게 들 때마다 굉장히 바쁘게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제가 잠시 인용하고 있는데요. 김문수 국회의원 수 10% 감축 그리고 사법방해죄 신설하겠다. 사법방해 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이른바 침대 재판을 받는데 아주 이골이 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가전수를 다 써서 재판을 늘리고 미루고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은 패문 무죄 그래서 서류를 접수를 안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사법방해의 일환입니다. 위증교사도 사법방해에서 가장 위중한 사법방해가 위증교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본 범죄보다 더 두세 배 깊은 그런 이 벌을 내리는 것이 바로 사법방해입니다.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 판가리, 국회 판가리 세워놓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김문수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 중에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좀 미진한데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마다 제가 탁탁 지적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 볼륨을 제로로 해놨는데 신호가 올 때는 또 이게 뭐가 나오는군요. 확실하게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금 정수가 300명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20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숫자를 정한다. 200명이 바텀 라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개헌을 하기 이전까지라도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100명을 잘라내라. 겨우 10%라니. 그러나 뭐 10%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언감생심 생각을 못 내는 그 공약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수 감축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국회의원들 때문에 열광하고 박수 보낸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국회의원들 때문에 속 터지는 일이 더 많았습니까? 네? 지난 10년 동안 국회의원들 때문에 밥맛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까? 신바람 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청자들, 저희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숫자 줄여라. 헌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헌법 때문에 어쩌지 못한다고 한다면 헌법이 정한 마지막 하한선인 200명까지 줄여라.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아무튼 그것이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일단 10% 감축.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꿈도 못 꾸는 공약이 바로 국회의원 정수 감축입니다. 다음,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들을 그 비리 감찰을 하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이건 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했어요. 김정숙 여사가 옷을 180여 벌을 살 때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는지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에 없었던 겁니다. 딸 다혜가 태국으로 이주 갈 때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이 다 어디서 염출됐는지 그걸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던 겁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임명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뭐 디올 파우치백을 받고 뭐 샤넬 파우치 뭐 백을 뭐 1,000만 원짜리를 2개를 받고 이런 사단이 벌어져도 그걸 제대로 조사하고 미연에 방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뭐 사과도 하고 벌칙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일정 부분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대통령 탄핵 그 사안 중에 하나 들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죄.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 이게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이건 법에 써 있는 겁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입도 뻥끗하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특별감찰관 얘기입니다. 드디어 김문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것도 좀 아쉽다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특별감찰관이라고 하지 말고 대통령 배우자 정치 개입 금지법을 만들어달라. 문재인 때 김정숙, 윤석열 때 김건희,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 또 배우자가 지금은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으니 제발 대통령 배우자 정치 개입 금지법 아예 못 박아라 그냥. 국무위원 탄핵 요건을 강화를 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국민 소환제.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국민 소환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좀 뜨뜻미지근한 데가 있습니다. 국민 소환제 그 절차를 밟으면 또 얼마나 말이 많고 시끄럽겠습니까? 저희 국민들께서 원하는 건 뭐다?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이게 예전에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이거 부활하자.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대통령을 내쫓을 수 있다면 대통령도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의회 해산권이다. 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 해산권이 없느냐. 탄핵권이 있다면 해산권이 서로 견제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견제와 균형 아니냐. 체크 앤 밸런스.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뼈저리게 절감해 왔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김문수 후보의 정치개혁 긴급 기자회견 공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국무위원들 뭐 방통위원회 위원장이면 위원장, 법무부 장관이면 법무부 장관, 총리면 총리. 탄핵이 일단 국회를 통과하면 직무가 곧바로 정지가 되잖아요. 그래 심하면 6개월 동안 그 부처의 일이 딱 올스톱 되지 않습니까? 이거 고치겠다.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록 국회를 탄핵안이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인용결정이기까지는 직무가 계속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난하게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직무가 정지돼 왔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비록 국회를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마지막까지는 이제 보겠다.
겁니다. 그리고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를 아예 못하도록 하겠다. 법관이 가령 도둑질을 했다. 법관이 흉기로 누구를 찔렀다. 이런 경우에는 탄핵되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탄핵을 들먹이지 않아도 형사법으로 다 처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법관에 대한 탄핵은 대개 재판과 관련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느니 뭐 재판을 얼마나 급속하게 뭐 서둘러서 했다느니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과 관련된 법관에 대한 판사에 대한 탄핵은 원천적으로 못하게 금지시키겠다. 또 이 대통령이 이 필수적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공직자 명부를 만들겠다. 이제 미국에서는 플럼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플럼, P-L-U-M, 플럼북이라는 겁니다. 북은 책이라는 뜻이죠. 플럼북, 플럼이라는 건 자두를 플럼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자두를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데 왜 이걸 플럼북이라고 하냐면 그 책자 표지가 자두빛깔입니다. 그래서 플럼북이라고 색깔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 정부의 공직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게요 한 6,000개에서 7,000개 아니 한 8, 9천 개쯤 됩니다. 10,000개는 안 넘고요. 많을 때는 한 9,000개 육박하는데 한 8,000개쯤 되는 연방 정부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리스트, 고유명사로서의 공직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아니고 자리 리스트. 그걸 미리 만들어 놓는 건데 그건 누가 만드느냐? 그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취임하잖아요. 그러면 인사관리처 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상원, 하원, 의회 쪽에 그다음에 정부 쪽에 인사관리처 이 세 곳이 합동으로 이 플럼북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8,000개에서 9,000개 정도 공직 리스트를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낙하산 인사다. 뭐 청와대 V2가 뭐 누구한테 비서한테 전화해가지고 또는 뭐 누구 뭐 여사님이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금융감독원에 뭐 위원짜리 뭐 누구를 뭐 어떻게 안 치고 뭐 우리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았잖아요. 관광공사짜리 사장짜리 누가 가고 뭐 어디는 누가 가고 뭐 그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 그 뭐 아유 그냥 그런 얘기들 이제 다 없애겠다. 미리 딱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겠다. 4년 중임제 개헌 이건 이미 나왔던 얘기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폐지하겠다. 헌법 제84조 헌법을 개헌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때 손질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뭐 관련 법안을 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본인의 임기를 3년만 하겠다.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본인 임기 3년만 하겠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국회의원 임기도 2년으로 줄이면 어때?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이고 임기도 2년. 미국 하원 임기 2년이잖아요. 2년으로 못 줄일 이유 뭐 있어? 국회의원들도 2년마다 평가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서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뭐 50명이다 30명이다 그래 저 보도가 일부 나왔었는데 지금 작년 봄에 4.10 총선이 끝난 뒤에 지금 1년이 훌쩍 넘어갔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 치르는 거 어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민감한 시기니까 전부 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다 캐비넷에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언제 끊을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사법부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2년마다 차라리 그래서 대출을 받는데 딸의 이름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뭐 편법 불법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어찌어찌 이번에는 당선이 됐다. 다음번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잘 임했는지 수사 결과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무죄가 됐는지 유죄로 판정이 됐는지 이것을 그 지역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2년 임기 이런 것을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김문수 후보한테 기대했던 것이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겠다. 공수처 폐지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감사위원회를 따로 두겠다. 그 다음에 선거권 줄 때 외국인한테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한테 선거권을 줄 때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 중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아무런 선거권이 없는데 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은 선거권을 행사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호주의.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이 프랑스의 시민권을 얻어서 프랑스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다면 한국에 있는 프랑스인들이 여기 오래 살고 여기서 적당한 자격을 얻게 되면 프랑스인이라고 하더라도 투표권 주겠다. 일본에 있는 우리 국민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한테도 거기에 합당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동등한 자격을 주겠다. 선거와 관련해서. 그런데 왜 중국하고는 항상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느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하겠다. 40대라고 하는 것은 49살까지를 이야기합니다. 40대 총리 이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하겠다. 40대 총리 이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염두에 둔 말일까요? 지금 대선 후보군에 40대 아니 40대가 아니라 40살 딱 40살 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이준석.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